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4개국 정상은 마라톤 협상 끝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간 대치 국면을 끝내기 위한 평화안이 발표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고 환호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50억 유로 늘렸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대출 한도 규모는 650억 유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ECB는 그리스 투기 등급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지만 ELA의 긴급 대출은 이루어질 것이란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습니다. 릭스뱅크는 기준금리인 리포 금리를 0%에서 마이너스 0.1%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덴마크, 스위스가 이미 예금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지만 리포 금리를 마이너스로 설정한 것은 스웨덴이 처음입니다. 또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양적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의 0.9% 감소보다는 나아졌지만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부진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주유소 매출이 9.3% 감소하며 지난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유소를 제외한 전반적인 소매 판매는 전월과 큰 변화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전 소식과 유가 반등 소식이 분위기를 바꿔 놓았는데요. 이날 발표된 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는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지수가 이날 가장 강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애플의 주가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지수 또한 1.2% 오른 4,85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도 하루 만에 반등했죠. 다우는 0.6% 오른 17,972포인트, 또 S&P 500은 0.9% 오른 2,08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분위기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모두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만 강보합권에 흘러간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1% 이상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줄이며 1940포인트 지지를 확인했고요. 코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이어졌던 하루였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금요일 일정이네요. 지난주 금요 추천주였던 종목이 바로 DNF인데 아쉽게도 좀 손절가 터치하면서 패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종목만 조금 그 수익률을 비껴간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AS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죠. 오늘까지 뭐 마쳤으면
뭐 지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거의 뭐 자리를 깔고 뭐 전보로 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네. 자, 일단은 뭐 오늘 수익이 안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고, 자, 역시 이상로도 인간이었구나. 자, 인간미가 느껴지는 패였습니다. 자, 네.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 패를 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나 있다, 그죠? 지금 한번 조금 밀리는 상태인데, 자, 아직까지는 DNF의 주가가 꺼졌다고 보기엔 조금 힘듭니다. 자, 우리의 매수 가격대가 언제냐면, 바로 요 자리였죠. 지금 매수 가격을 하고 난 다음에 소폭 지금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반등이 크게 어제 장에서 8%가 들어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인 하락 자체를 조정을 했다라고 보신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자체가 한 번에 상당히 비계되는 거래량이 나타나고, 어제 그리고 이틀 전날 거래일에는 갑자기 또 큰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지금의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맞죠? 지금 갭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죠. 원상태로 회귀를 한다는 거죠. 자, DNF의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 제가 볼 때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꼭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쉽게 손절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DNF 이틀 전 장대 양봉이 나온 것으로 미뤄보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크기 때문에 손절하지 말고 목표가까지 조금 더 홀딩해보자 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으로도 수익을 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솔테크닉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 회사였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LED도 하다가 잘 안 됐고, 자, 무선 충전도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거기 휴대폰 사업도 했었는데 잘 안 됐죠. 자, 뭐 악재가 꼈죠. 마가 꼈는지 계속적으로 안 됐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권역에서 자체에서 지금 저가권역으로 내려갈 때 2014년도였어요.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휴대폰 EMS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선 충전 사업 자체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과연 무선 충전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분위기는 무선 충전 쪽으로 가다가 또 잡아가는 모습이고, 자, 휴대폰 EMS 사업이 뭐냐면, 자, EMS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립을 하는 그 사업입니다. 조립을 하는 단계라는 거. 부품이 막 많죠. 회사마다 이 부품을 납품도 하고 저 회사는 또 저 회사에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그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EMS 사업이라고 하고, 그 역할을 지금 한솔테크닉스가 다시 한 번 더 EMS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무선 충전기에 대한 사업 자체도 현재부터는 고가권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주가 추이 차트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맥점자리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주봉상의 모습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주봉상의 모습 한번 보시면, 자, 하단 권역 자체에서 지금 모아가는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구간이 나타났었고, 그 자리 자체를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힘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줄어들면서 하단 권역에서 모아가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자리마다 지금은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하부적으로
변하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를 올리기 위한 부양 과정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초가가 14,800원, 14,900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 수익률 계산하기 쉬운 거는 시초가죠. 시초가 말씀을 똑같이 드리겠고요. 플러스 5%가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3,900원대죠. 자, 요 자리인데요. 자, 13,900원대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5% 공략주는 한솔테크닉스인데요. 기업적인 부분도 양호한 데다 차트를 보더라도 반등 자리에 놓여있는 만큼 오늘 시초가 공략해보자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또 멘토님 드디어 내일이군요. 멘토님의 강연회 있으시고요. 또 공개 강연도 있으시다고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 일단 서울경제TV에서 지금 그 전문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릴레이 공개 방송이고 제가 오늘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1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시는 분들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요. 접속 꼭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강연회는 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NH투자증권 미아지점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나오셔서 에코피아 빌딩 곧장 있는 건물이에요. 2층에서 강연을 하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상로 멘토님의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오늘 펼쳐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탁의 유창일 대표님, 메르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무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훈풍이 오늘 우리 증시에 그대로 이어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대표님, 코스피 출발 상황 집계가 됐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 0.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1950포인트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약세로 마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3주 정도요. 3주 정도 박스권 움직였는데 박스가 하단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거라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604포인트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다시금 오늘 당장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점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600포인트 이상에서는 어찌됐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고, 아직 606포인트, 7포인트를 강하게 상향 돌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전히 코스닥 시장도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좀 바라보신다라면은 어저께 이제 선물이 좀 약세를 좀 마감을 하면서 오늘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코스피 시장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선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약한 흐름을 띄고 있죠. 코스피보다도.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물이 좀 베이시스를 통해서 약하게 모습을 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조금은 선물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유념하시면서 좀 이러한 것이 좀 시그널이 좀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환율을 좀 바라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1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던 것이 9원이 내려가지고 1100원대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금 1100원 이상에서의 움직임을 연출시켰다가 일단은 오늘 다시 1100원대로 회귀를 했습니다만은 원화가 약세를 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여기서의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루어지고 나서 1100원이 돌파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수출주들은 조금은 주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러한 것들이 외국인 수급하고 연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 이후 오늘 첫 거래일인데요. 외국인의 방향성 주목해 봐야겠죠.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매도 규모를 대거 줄이며 마감하게 됐는데 오늘 장 초반이지만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래소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어제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해외 시장들이 좋았고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당연히 오늘도 대한민국 시장은 좀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침에 좀 떠서 시작을 하면 보통 장중이나 종가상으로는 조금 밀리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글로벌리 이 어떤 이슈를 대한민국이 좀 잘 못 따라가지 않나, 또 기업적인 이익 측면에서 크게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컸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좀 드리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개인이 73억 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1억 순 매수, 기관은 25억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별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그리고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까지 모두 순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과 연기금 정도만 순 매수세 좀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많이 사는 섹터를 보면 대형주를 역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차익 프로그램 쪽으로 이 매수세들이 특히나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정체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섹터로는 이제 제조, 전기가스, 운송장비, IT, 철강금속, 유통, 증권 서비스, 섬유의복.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섬유의복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좋았고, 철강이라든지 운송장비 이런 sek터들, 화학도 그렇고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최근 이 매수세가 외국인들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한번 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섬유의복, 그리고 제조, 그리고 화학, 운송장비, 건설, 철강금속, 소형주, 그리고 종이목재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섬유의복을 빼고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어 있는 섹터들이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에 대한 최근 기관들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공동으로 순매수하는 부분은 섬유의복, 그리고 제조 쪽, 그리고 화학, 그리고 운송장비, 건설, 철강, 금속 이런 섹터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동반 순매수하고 있는 섹터 역시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분류될 수 있는 이 섹터들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죠. 코스닥은 개인이 137억 순 매도, 외국인이 42억 순 매도, 그리고 기관이 196억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주체별로는 투신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사모펀드 쪽, 그 다음 보험, 그리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 쪽이 유일하게 순 매도세. 섹터를 좀 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 최근에 제약바이오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흐름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장, 섬유, 의류, 운송 장비 부품, 방송 서비스, 비금속 섹터, 이런 섹터들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코스닥에서 매기를 굉장히 좀 크게 형성하고 있는 기관을 보죠. 기관은 제조, 제약,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섹터, 그리고 금속, IT 부품, IT 하드웨어, 유통, 소프트웨어, 제약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역시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고요. 동반적으로. 일단 제약업종, 바이오 계속적으로 좀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수급의 뒷받침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현재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오르고 있는 분위기 포착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업종은 어디인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오다 보니까 많은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보다 업종이 올라오는 업종이 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학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LG화학도 한 2.6%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서서히 털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연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약품도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군들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최근에 좀 고점대에서의 매물 부담을 좀 해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 대덕 GDS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하이트론이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조금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2.2%대 강한 흐름들, 일단 바닥권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 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의 양은 조금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업 중에서 한국전력이 어저께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한 1%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증권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주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성 미생물이 최근 이번 주에 급등락을 연출시켜주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4%대, 휴메딕스, 셀트리온 제약, 메디포스트, 일단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이 지난주부터 혹은 이번 주부터 좀 강하게 지수를 이끄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을 줬던 디스 컨텐츠 관련된 게임주들도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은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가 한 10%대 넘는 상승세, 웹젠도 5.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른손 ENA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문재인 테마주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흐름을 띠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락문화 엔터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뉴의 주가가 조금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이번 주에 좀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소식에 유로화 가치가 급등하자 미 달러화 가치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나요? 네, 금일 외환 시장은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와 BOJ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엔화 급락으로 어제 급등세를 보인 원화가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를 보이며 9원 60전 하락한 1101원 10전의 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뉴욕시에서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 창업 건수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표 부진으로 인하여 미국 금리 조기 인상 기대가 누그러지면서 미국채 10년물이 2% 밑으로 떨어지면서 달러와의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우려와 우크라이나 휴전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언론사에서 BOJ가 현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으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엔화가 추가 약세를 보이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118엔 후반대까지
하락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 NDF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1102원 90전에 최종가되었습니다. 어제 서울 아침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9원 이상 하락하여 마감한 수준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며 급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비호재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엔화가 118엔대로 진입한 만큼 원화의 하락 압력은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음 주 설 연휴로 인하여 내고 물량이 꾸준하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것과 주말을 앞두고 최근 달러와 강세 전망으로 인해 쌓아둔 롱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 추가 하락 압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하여 미국 조기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었으나 일시적 것이라는 분석이 강할 것으로 보여 매수 심리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엔화 하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원화의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 하락으로 인하여서 1,100원 선의 돌파 움직임이 오늘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예상 레인지는 1,095원에서 1,105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춘절 기대감에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한국 화장품 또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급등 이후 어제 급락하더니 오늘까지도 쉬어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 코리아나와 에이블 CNC 등의 종목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어제 실적을 공개했는데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통상임금소송에서 노조가 승리를 했죠. 상여금의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판결이 향후 주가에 좀 부담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호 연구원님 화장품 관련주와 현대중공업 흐름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이제 국내에서도 쇼핑이나 이제 구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직구가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또 가격까지 뭐 동일 제품이 가격이 막 역전되는 현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직구가 이제 중국 시장까지 좀 퍼졌습니다.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가 중국의 해외 직구 시장이 매년 평균 60%씩 성장을 해서 2018년에 1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국내 한 증권사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해외 직구 규모가 26조 원,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 대비 13배, 그리고 지난해 또 중국의 화장품 해외 직구 규모가 6조 원, 중국 전체 화장품 시장의 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역시나 중국 쪽에서 대한민국의 이 화장품 업체들의 포지셔닝, 브랜드 포지셔닝이 좋기 때문에 이 중국 직구족들의 어떤 성장, 직구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반응이 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화장품 업체들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밸류에이션들이 어느 정도 좀 작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주가긴 하지만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실적이 더 점프업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실적들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다운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중국 시장의 어떤 성장세에 대한 결과 또는 연구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지만 주가 반응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벅찬 수준이 됐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찼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서 많이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서 트레이딩 전략을 더 길게 짜셔서 가져가셔도 되죠. 왜냐하면 평단가 자체가 충분히 견딜 만한 가격대에 있으실 테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신규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고려해야 될 리스크 사항이 조금은 맞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상 최대 약세, 그러니까 이 작년에 영업손실이 3조 2,495억 발생했고요. 세계 조선 경기 전체의 불황, 해양 플랜트 부분의 손실, 유가의 하락,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법원이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주가가 참 반등하기 어렵다. 왜냐면 반등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조금 캐스천 마크가 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노조 측에서 낸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의 내용은 이 상여금 800%의 통상임금 포함 이 부분이었는데 판결이 났고요. 3년 동안 소급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소가 일단은 예상이 되고 당장의 어떤 충당금 설정을 하는 이슈는 없겠지만 충당금이 설정이 되면 비용 처리가 당연히 되죠. 그럼 적자폭이 더 늘어나겠죠. 그 부분은 단계약제로 좀 작용은 할 수 있고 물론 뭐 내일 당장에 충당금이 충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고요. 유가가 반등을 했음에도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오르고 있다. 이 부분도 고민해봐야죠. 물론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조선업체들이 유가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중공업은 나름의 어떤 갖고 있었던 법률적인 이슈 그리고 노사 측 관계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가만 가지고 움직이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과거 지속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의 노조 측이 좀 약간은 강성 노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건설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 부진이 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무엇보다 계룡건설이 6%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태영건설도 4% 이상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이스트소프트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 소식이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데 오늘 현재는 8%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동안 낙폭을 완화하고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인지 주가 흐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유창희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이 좋은 흐름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해외 건설보다 국내 건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서 중소형사들이 좀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탄력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건설업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뭐 대형사나 중소형사나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종목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부 뭐 지능기업이라든지 금호산업 그리고 뭐 한두 종목 빼고 나서는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좀 띠고 있다는 부분들 뭐 아무튼 원가율이 너무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거 이런 원가율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은 건설주들의 약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자. 일부 종목군들 빼고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스트소프트가 한 9%대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항구 이제 예비 총리죠. 그 테마주로 묶이면서 올라갔다가 좀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좀 급락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이제 13억 6,300만 원 정도 흑자 전환됐다라는 소식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순손실은 5억 4,800만 원으로 적자가 좀 지속이 됐고요. 다만 적자폭이 감소가 됐다는 부분들에 좀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영업 손실이 한 16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단기 순손실은 31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매출은 14% 정도 올라간 417억 정도 보여줬는데, 뭐 이스트 소프트사는 알다시피 뭐 약간 백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인터넷 웹브라우저 사업들, 그리고 RGB라든지 뭐 RC라든지 그런 일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접하는 프로그램을 거의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만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수익성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온라인 게임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만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약간의 대기 매물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애플 주가가 눈에 띄는 흐름 보였는데요. 사흘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또 일각에서는 주가가 $150까지 오를 것이다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애플 관련주에 대한 부품주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의견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샘이 오늘도 현재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들을 보면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인터플렉스 이런 것들이 좀 덩치가 큰 회사들이고요. 뭐 아바텍이라든지 이라이콘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애플이 4분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폰 6를 판매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애플의 실적 증가를 예상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완전 트렌드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한테 이 마켓 시어를 조금씩 잠식을 당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폭의 이 시장 점유율을 뺏긴 건 아니지만 약간은 점차적으로 애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쇠퇴할 것이다라는 이게 컸죠. 왜냐면 그게 판매량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폰 6를 기점으로 완전하게 달라졌죠. 애플은 애플이다.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강한 다시 한번 애플의 저력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업체들의 어떤 실적들 이런 부분들이 좋냐, 주가가 좋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뭐 간밤에 신고가가 났고 지속적인 실적이 좋다고 해도 국내 업체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자체의 어떤 이 반등은 있었어도 오히려 근데 이제 대형 업체들보다는 뭐 이라이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괜찮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수혜를 대형주들보다는 좀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 뭐 이라이콤, 아바텍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주가는 굉장히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은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왜냐면 애플이 이제 차기작들이 슬슬 쭉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모멘텀은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MSCI의 이제 한샘이 글로벌 지수 신규 편입 결정 효과를 이틀째 누리고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 외국계 증권사 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7일부터 한샘을 새로 편입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한다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자로 MSCI, 이 부분에서 MSCI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에서 이제 한샘을 신규 편입,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시키는 걸 밝혔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유동성에 의한 유입이 좀 될 수 있다. 왜냐면 글로벌 인덱스 펀드들이나 이 글로벌 인덱스를 주로 투자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의 확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 주가가 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이제 건자재나 인테리어 업체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건자재 업체들, 뭐 외장 골재들, 내장재들, 아니면 뭐 인테리어 관련 가구 업체들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정부에서 부동산 카드를 계속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스탠스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뭐 유동성 공급, 통화 정책 이런 게 아니라 자산 가치의 상승을 통해서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이 대체적 평균적인 이 보유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도 올 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규 또 이사 수요 이런 부분들 봄철 이사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이나 가구업체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 내장재 업체들 당연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겠죠. 거기다 플러스 한샘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대한 신규 편입이라는 요소까지 좀 더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는 뭐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카카오가 이틀째 좀 밀리고 있는데요. 전날 실적을 공개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죠. 이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둔화될 거란 우려가 현재 시장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젠백스인데요. 상한가 올랐군요. 이 췌장암 치료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이 치료제 상업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 대표님, 먼저 다음 카카오와 젠백스 두 종목 비교 도와주시죠. 네, 일단 다음 카카오가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SCI 지수에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회사가 편입이 되면서 수급적인 부담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네이버랑 같이. 그래서, 주가 좀 하락을 보여줬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어제 오늘 정작 뚜껑을 열고 나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657억 정도, 전년 대비해 71% 정도 늘어났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문제는 다음 카카오의 가장 큰 문제, 이거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죠. 다음 택시라든지, 뭐 전자 결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뚜렷하게 건진 것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성장성은 있지만 실적으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미약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한 10개 사업을 쫙 퍼뜨린 다음에 그중에서 한두 개만 성공을 하더라도 대박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많이 퍼뜨렸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은 올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올해 만약에 확인이 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실패하는 사업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바라보시자 해서, 제가 보기엔 2분기 때까지, 혹은 늦어도 3분기 때까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의 주가 움직임을 띌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이버의 주가처럼 당분간은 한 15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의 행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젠백스가 급등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췌장암 치료 백신인 라이백스주가 잘하면 1분기 내에 출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렇다면은 뭐 췌장암 관련해서는 백신이 워낙에 좀 부족한 상황이고 대안의 그 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좀 높다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GV1001이 적응증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글로벌 라이센싱 가격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부분들 협력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췌장암 자체가 좀 이제 흔한, 암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출시가 된다고 해서 매출 기여도는 높겠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그 폭발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약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로 이제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한가 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상한가 풀렸다가 상한가 갔다 간다는 얘기는 단발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 번쯤은 짚고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매수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젠백스는 따라가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짜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뭐 아직 확인해야 할 변수 남아있지만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 분위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먼저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이벤트는 마무리됐고 이제 남은 게 이제 그리스와 그리스의 협상, 그러니까
구제금융에 대한 연장 또는 및 추가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인데 이게 이제 곧 나오겠죠.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거 빼고는 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은 많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신흥시장하고 선진시장하고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좀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역시도 크게 빠질 것 없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파생 포지션이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무난하고 견조한 흐름이 코스닥에서는 지속될 것이다. 저는 항상 최근에 얘기했지만 좀 뭐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 뭐 안전하게 사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뭐 리스크를 감안하고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오른 상태에서 큰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쪽의 경기 민감주에 대한 편안한 투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지만 또 다음 주면 설 연휴도 있고요. 금통위가 다음 주 화요일 열리게 되죠. 뭐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과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좀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 보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집니다. 유창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 한 3주 가까운 행보세를 1950포인트 중심으로 박스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 설 명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옵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려면 다음 주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간과의 싸움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초반까지는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현금을 일부 확보해놓고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도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일단 현금을 확보한 이후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르츠 종군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월 13일 금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지수 상승 시 일부 차익 실현하자 주말 전 현금 일부 확보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되면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혜란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반동성 확대 국면이다 리스크 관리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주식팀장은 부품주 관심을 갖자 그중에서도 IT와 자동차를 꼽아주셨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금주 단기 조정,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투트랙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 꾸준히 분할 매수 전략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번 주까지는 제가 분할 매도 관점이었지만 이번 주에 좀 단기 조정을 보이면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던 이유는 우선은 코스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성장 확보로 그 이익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는 그런 업종군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그 낙폭과대 업종 내 선별 전략을 좀 병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번 주에 좀 매수, 오늘까지 좀 매수, 다음 주 월화도 좀 매수 관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실적 개선주, 그 다음에 낙폭과대 업종으로 투트랙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실적이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성장성 확보에 힘입어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업종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업종 선별을 위해서 그 12개월 포워드 EPS 추정치를 좀 보면은 그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그리고
생활용품, 소비자 서비스, 내구 소비재 쪽 이쪽이 굉장히 좀 개선세를 기록해서 그쪽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이닉스 쪽이 이제 하반기에 3D 랜드 쪽으로 좀 투자 모멘텀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센티멘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강한 모습이라든지 테스가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업종군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과대 낙폭 업군도 좀 접근해야 되는 전략도 좀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업종별로 뭐 트레이딩 PBR을 좀 점검해 보면은 전체 23개 업종 중에서 14개 업종군이 역사적 밴드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완화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고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유가가 하락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도 좀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한번 접근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통신 장비주, 바이오, 그리고 증권주를 탑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항상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저는 뭐 많이 올랐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시지만 저는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가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조정을 잘 보였고 다음 주 구정 전 그리고 후로 해서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럴 때에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꼭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실적 개선주가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주변의 전문가들과 상의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수 관점 유지하면서 실적 개선주 그리고 낙폭 과대 업종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의 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구 멘토입니다. 지금 장 출발한 지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급격한 또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글로벌 증시가 전일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상승폭을 만들어내는데 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참 이게 언제까지 갈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정치의 체력이 너무 외국인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드는데요. 어찌됐든 코스피가 1940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또 1950선 회기로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추가 상승 쪽으로 해서 605포인트 선 부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형 종목군과 진한 종목군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좀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가 금일도 47,000원 이제 위상으로 좀 회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DR4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바일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성장성도 부각이 되고 있고 기대감 역시 계속 팽배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온 것은요,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요, 지금 이제 현대차, 기아차들이 좀 낙폭이 가있죠. 그게 좀 빠르게 지금 오늘 조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다는 이제는 자동차가 더 안 좋아질 게 있겠냐는 인식 확산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선정유화학은, 글쎄요. 아직은 기술적 반등 영역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 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그 흐름들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계건설 쪽이 좀 별로 좋지 못하고요. 은행,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증권 역시 기술적 반등, 보험 쪽이 오늘 삼성생명이 좀 많이 빠지네요. 그죠? 보험 쪽에 삼성생명 아마 실적과 관계돼서 그런 듯이 보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물 인터넷 강조 많이 했었죠. 그런데 Snet, 코콤 전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물 인터넷주의 어떤 이제 흐름이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강했던 사물 인터넷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사물 인터넷 섹터로의 회귀 전환이 지금쯤 이제 시작될 무렵이다. 요점 꼭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회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또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관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쪽은 여전히 좀 좋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화 콘텐츠 쪽의 산업은 새로운 연금술사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사업 쪽을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결국 미래에 관련된 섹터예요. 미래에서 펼쳐질 섹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금일 또 셀트리온이 강하네요. 그죠? 셀트리온이 이제 56,0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박스권 영역을 이제 제대로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세를 좀 두드러지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해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셀트리온은 저는 늘 좀 안 좋게 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인데요. 사실 이 11만원대, 56,000원대가 저항대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죠. 자, 기존에 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나 있다. 그러면 익절가를 잘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주철강이 드디어 이제 8,000원대를 넘어섰네요. 그죠? 유일하게 철강 쪽에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NI스테일, 금강철강, 한국주철강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주철강이 자회사 엠프라니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회사죠. 그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실적 위주와 성장제 위주의 어떤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근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혹은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매출액이 늘었느냐의 그 부분을 따져보세요. 매출액은 확 늘었는데 실적이 준 회사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순이익적인 측면이 준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적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자, 마진폭이 좋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이걸 판관비나 시설 투자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관비는 영업이익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설 투자비도 영업이익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적은 많이 냈는데 판관비나 기타 영업비용으로 떨어져 나간 부분들은 실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거나 그러니까 매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이게 실적이 안 좋아졌네로 판단해버리면 이건 향후 미래 가치를 여러분들 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매출액이 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매출액이 늘고 있는데 이 치킨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든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이거는 리스크가 맞아요. 그런데 전체 매출액이 늘었는데 순이익이 적자나 감소로 돌았었어요. 근데 이게 시설 투자비나 예를 들면 향후 기대감이 될 만한 이 회사가 갑자기 예를 들면 큰 회사하고 물량 거래가 돼서 시설을 늘렸거나 안 그러면 그 큰 회사하고의 영업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영업적인 부분에서 판관비가 늘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단순한 숫자 노름을 가지고 이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았었으니까 혹은 영업이익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돼요. 매출액이 늘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가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숫자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성장성은요, 이렇게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역전의 명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짚어드렸던 얘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월요일 날 간다 3,000포인트 시간에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우려보다는 현실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폭의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실감 정도의 수준, 되게 우려가 섞인 것보다는 약간 현실감 정도의 수준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과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1940선은 어떻게든 코스피도 지켜줄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0선이 반드시 지지가 된다는 것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녹여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화요일 날이죠. 간다 확 간다에서는 고점 부근에서의 바닥 다지기와 지루한 구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장세는 이어질 전망이고 춘절 관련주, 3D 프린트 관련주 산업적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3D 프린트에 대해서는 화요일 날 역전의 명수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고요. 수요일 날 여러분들 제가 늘 해왔던 바로 수익을 말하다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또 3D 프린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STI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STI가, 수요일 날, 이제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목요일 날 전일까지도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갔던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춘절 관련해서는 전자결제, 여행, 화장품, 생필품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또 수요일 날이죠. 간다 확 간다에서는 주도 섹터는 여전히 전차인데 이것이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사물인터넷, 미래차 쪽이다. 그래서 순환적 차원의 섹터만 구별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일, 이제 이게 수요일 날 방송 나갔던 거, 목요일 날 S넷, 코콤, 코맥스 이런 것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사물 인터넷 주들이 전일 대폭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어제는 이제 사물 인터넷 미래차 관련주, 간다 또 간다에서는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혁명이다. 글로벌 시장 핀테크 분야가 확대되고 있고 애플페이와 알리페이가 초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핀테크 관련 섹터로는 전자결제 관련주, 그죠? NFC 관련주, 클라우드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일 보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NFC 관련주 중에서 EMW는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업적 접근의 이해예요. 이것이 차트 싸움이 아니고요. 모멘텀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산업과 산업 간의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주식의 행보는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자꾸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차트적인 단순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오인하기가 쉬운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제 제가 신문 강좌죠. 이 공개 방송은 오늘로서 마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 이제 가족분들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공개 방송으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장은 지금 활기가 넘쳐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덕에 장중 195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좀 개인의 매도가 강하군요. 1950포인트를 전후로 등락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60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주말은 좀 날씨가 풀린다고 하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